자, 여기 계속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자, 우리 청구권자는 10년 동안 미시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10년 동안 사업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실시객 인가 절차는 통과했다고 칩시다. 실시객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권을 따죠?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년 미시행되고 있는데 실시객 인가는 받았다.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래야 돼. 이제 예외까지 정확하게. 실시객 인가라면 그 사업 시행권을 따는 핵심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쯤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봐서 매수 청구 못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때도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인정하는 거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하는데, 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 만약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요거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거는 매수 청구 못하나? 그건 포함이지. 함께 팔아야 나갈 수 있죠. 만약에 토지만 팔 수 있고 건물은 매수 청구 못한다면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나가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는 실시객 인가 등의 절차 있으면 제외고, 여기서는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생각대로 하셔야 돼요. 생각대로. 왜 그런지. 자, 이 사람이 누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냐? 매수 청구 상대방이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원수가 당연히 특광시장원수에게 하면 돼요. 특광시장원수 하면 됩니다만,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시행자에게 하면 돼. 법적으로 설치 관리될 의무자가 있다 그럼 그 자에게 하면 됩니다. 이때 매수 청구 받은 사람은 매수할 의무는 없어요. 매수할지 말지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한 사람과 특광시장원수가 알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은 매수 결정을 통보한 때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매수를 해야만 되죠. 언제까지 매수해야 돼요? 2년. 이게 유명한 6월 2년 얘기입니다.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매수를 한 것은 매수 결정을 통보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한다라는 것. 매수할 때 대금은 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매수할 때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에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네. 그 채권 이름이 뭐예요? 도심계획시설 채권. 여기서 따온 얘기잖아. 여기랑 관련된 얘기니까 도심계획시설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도심계획시설 채권은 누가 언제 발행하는지가 기본이에요. 매수 의무자 중에서 누구만 발행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지자체만. 다른 사람은 발행 못해. 이게 도심계획시설이 다 지방에 관련된 사업이고, 지방 중에서도 지자체가, 지방 재정 자립도 떨어지는 지자체가 너무 많아서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예요. 그래서 어느 때 발행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죠. 보통 소유자가, 현금 받을 소유자가 채권 달라고 원할 때.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여기에 땅은 있지만 주소는 여기 없어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든지, 업무 목적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라면 둘 다 법에서 투기 목적 안 좋은 땅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죠. 그 대금이 얼마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다.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 정도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매수가 안 될 때 처음부터 매수를 안 한다라든지, 2년 내 매수를 해서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한다. 더 나빠 이때가. 그죠? 이러면 매수가 안 될 때, 매수가 안 될 때 보충 조치로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매수 안 될 때 허가. 이쪽 허가는 구별하셔야 되지. 여기보다는 좀 더 나아야 돼요. 여기는 가설 건축물이고, 일반 건축물은 개축, 재축이 하나인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반 건축의 건축을 허가받는다 되기 때문에 건축 속에는 신축, 중축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점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하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작물은 당연히 여기서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과 주택 아닌 걸로 크게 항상 둘로 나누는데, 주택과 주택 아닌 것 중에서 가장 더 난 데는 작은 것. 주택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게
단독주택이잖아요. 공동도 안 되고 단독주택도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독에 속하는 다중 다가구 공간도 안 돼.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그것도 3층 이하로서 허가받을 수 있을 뿐이죠.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3층 이하로서. 주택이 아닌 중에서 작은 거?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1, 2종 근린생활시설 1, 2종 근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3층 이하로서 제한받는 거 똑같은데 1종 근생은 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만 2종 근생에 속하는 것 중에서는 안 되는 거 4가지 빼고죠. 2종에 속하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것은 단란주점, 그리고 노래 연습장, 또 안마시술소,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은 옛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큰 거는 당연히 안 되고 2종에 속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란주점 가서 술 잔뜩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엄청 부르고 술 먹고 노래니까 피곤해요. 안마시술소 가서 안마 받고 다중생활시설에 가서 자는 거 안 된다 이랬던 거. 안마시술소가 안 되지 안마원은 돼요. 여러분 술 먹고 노래하시고 피곤하면 안마원 가서 피부 미용 받아요? 안마시술소 가서 피로를 풀어? 안마원은 일종이란 말이에요. 피부 미용. 안마시술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마원은 됩니다.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매수청구에 대한 핵심 얘기 다예요. 그러면 해제 권고제도라는 건, 이것도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건 지방의회가 권고하는 걸 얘기해요. 지방의회는 관리기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제는 못하죠. 항상 해제는 제가 만든 사람이 해제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중계획 시설 결정은 관리기 위반 결정을 통해서 정하니까 해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결정권 아니라서 해제는 못하고 행정청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제 권고 사유가 있으면 일단 권고 사유부터 보셔야 되는데 그림대로 10년 미시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시설 결정을 발견했다. 이게 해제 권고 사유고요. 그 사유가 있으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 군수가 그 사실을 지방의회의 회의 기간 중에 보고를 해야만 됩니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제 권고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만약에 하게 되면 권고 서면을 특광시장원수에게 접수일부터 90일 내에 보내게 돼 있는데 그걸 뭐 내부 규정 90일 내에 보내라 별거 아니고 하여튼 권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하면 이 사람에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권고받은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1년이 아까 90일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제가 안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괴로운 시간이 길어지니까. 1년 내 해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지사라면 이 사람이 결정권자죠. 이 사람이 해제란 결정을 직접 하면 돼요. 근데 시장으로는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배우시잖아. 관리기획 결정에서 시장의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일 작은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지구단위가 아니잖아, 저거는. 기반설 결정이지. 누가 하는 결정을 해줍니까? 도지사.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가 해주라는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받으면 이 사람이 직접, 시장의수가 받으면 도지사가. 이 사람이 시장의수가 결정한다면 틀리지.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가 해주라는 결정을 1년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이 구조 생각하는 게. 여기다 지금 2가지만 더 추가를 시켜드리면 해제 권고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국장이 결정 고시한 도중계획 시설 중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하기로 한 거, 요거는 제외입니다. 국장이 결정 고시한 도중계획 시설이 있다라면 지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청이랑 지방의회가 해제를 할 수가 없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어떻게 여기서 해제를 합니까? 지방행이? 그래서 그건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예요. 해제 권고사유에서 제외입니다. 또 한 번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제를 만약에 권고를 안 하게 되면 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해제가 안 돼 있다면 최초로 보고한 때로부터 매 2년마다 재보고하게 돼 있어. 다시 보고하는 거, 재보고 2년. 그럼 2년마다 지방회가 해제 권고할지 말지 다시 판단하는 얘기지. 그런 얘기까지 추가를 해드렸고, 해제 신청제? 이게 진일보한 제도로서 이거는 신청 이익 있는 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행정청과 관련 없이 누가 저기 묶여있는 토지 등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해제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누구에게 신청하겠습니까? 관리객 위반 결정 절차, 해제를 위반해서 해제를 결정해야 해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겠지. 이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절차를 거쳐 해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요거 전에 해제 신청 사유는 신청 사유가 기본이죠. 10년 미신과 관련돼 있어요.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될 때, 이 안 될 때 중에서도 나중에 20년이 될 때가 앉으면 실효가 된다고 했는데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있다면 그때 집행할 거니까 해제 신청은 못하고, 현재 10년 동안 사업시행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앞으로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때, 이게 정확한 신청 사유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먼저 누구에게 여기다 먼저 신청하는 거예요. 위반권자에게 해제를 위반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받은 사람은 답을 해줘야 돼요. 신청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3월 내에, 신청받은 때부터 3월 내에 위반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어요. 신청한 사람에게. 그럼 통보를 이 사람이 받아보니까 위반을 안 하기로 통보가 왔어요. 아니면 위반하기로 통보가 왔는데 실제 이 사람이 위반했어도 이 사람이 해제를 결정 안 하면 역시 고쳐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결정권자에게, 위반권자에게서 안 되면 다음에는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정권자는 답을 해줘야 됩니다. 신청받은 때로부터 2월 내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받아보니까 역시 결정 안 하기로 통보가 왔다. 결정하기로 통보를 해놓고서 실제 결정 안 하더라. 역시 해결이 안 됐어.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고, 여기선 답은 없어요. 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역시 이 결정도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해제를 구체적으로 할지 안 할지 이 결정 시기가 6월 내 결정하게 돼 있어요. 6월 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만약에 위반권자가 위반하기로 통보를 했어요. 그때로부터 6월 내 결정하게 돼 있고, 결정권자가 직접 결정하기로 통보를 해줬다면 그때로부터 6월 내 결정하고, 그럼 길긴 길지. 국장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다시 6월 내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때로부터 6월 해제 신청 사유 정확히 하시고, 이 구조에 따라서 굳이 순차한다면 3, 2는 6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알면 이제 체계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네? 자, 일단 설명은 다 드렸고, 28쪽에 2번부터 자, 도중기 시설부지의 개발행위부터 다시 한번 나갑니다. 1번 도중기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중기 시설이 아닌 건축, 레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허가 금지, 허가에서는 안 된다. 묶이는 효과죠. 묶인 상태에서 그 양거리 기본이 별표 하나짜리 정도가 되는 게 2년 미싱이지, 그 얘기잖아요. 요건이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에 2년에 사업 시행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돼 있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를 전제로 합니다. 2단계에 포함되어 있을 때, 동그라미 2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번 가설 건축물, 2번 설치에 지장이 있는 공작물, 3번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잖아. 신축, 중축 안 되고, 여기 옆에는 형질 변경 포함해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원상회복 명령 보세요. 도중계 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 얘기죠. 앞으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해당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동안 이익본 소유자 부담으로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철거 등 원상의 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할 수 있다지만 여기는 원상의 부 명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업할 수 있어서. 자, 3번에 매수 청구는 별표 3개나 돼 있을 정도 아닙니까? 제일 큰 거 매수 청구 요건부터 보시면 청구권자 토인계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10년 내에 사업 시행 안 될 텐데 이때도 가로 속에 실시의 인가를 받았다. 이 경우는 제외된다는 거지. 이때는 매수 청구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괄호 속에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이나 정착물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포함해서 청구 상대방 다른 얘기 없으면 특광시장 건수 예배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설치 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이때도 설치 관리 의무가 된 서로 다르다 설치할 의무가 된 자에게 먼저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될 것이고 양가로 2번에 1번이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6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여 알려주고 2번 매석으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때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하라. 6월 2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매수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허가 매수 안 될 때 박스 단독주택이 협의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 하고요. 1, 2점 군생으로서 3층이 할 얘기합니다. 근데 2점 군생에 속하는 것 중에서는 단란주장,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타동생활설은 제외, 공작물까지 양가로 4번의 매수 가격 따로 안 정해놨어요. 따로 안 정해놓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겠다. 공토법 준용. 이게 수용사용에 대한 일반법인데 그 가격, 그 법을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양가로 5번에 채권 얘기가 나오죠. 도중기획사업 채권. 매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다른 사람 안 되고 지자체만이요. 도중기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소유자가 원할 때입니다. 소유자가 원할 때인데 두 번째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세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상한기간과 이율 상한기간은 최대 10년 내에서 특광시군 제로로 정합니다. 이율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 이상 중에서 역시 조례를 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채권을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이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이런 구체적 상한기한과 이율은 어디서나 보통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돈 빌린다는 그 이율 이런 거는 누가 정해주고 그쪽 채권자가 그 발행하는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런데 이렇게 발행자가 지자체라면 지자체를 통제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보통 발행자가 정하는데 발행자가 지자체라면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고. 상한기간 10년 내에서 이것도 10년 이내 최대치가 그죠? 아까 매수성 같이 지금 10년 안 될 때 얘기잖아. 여기서 발행하는 채권도 최대치는 똑같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1년 만기 예금금리 이상 중에서 줍니다. 그 아래 도중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요. 발행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당연히 따르고 그 규정을 제외하고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겠다. 지방재정법이 지방채를 다루고 있는 지방재정법이에요. 지금 지자체라 그랬잖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라고 했잖아. 만약에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라면은 국채법을 준용하겠죠. 그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발행자를 통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4번의 시설 결정의 실효.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된다. 20년 내 안 된다. 그 다음 날 실효. 이거 실효구조. 20년 실효구조. 그리고 5번, 6번. 5번에 해제 권고제. 순서로 참 해제 권고 요건. 도중계획 시설을 그런데 벌써 여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밑줄.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중에 그것도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설치로 한 시설이라면 제외.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제 권고가 되느냐. 이건 아예 빠지는 것이고 제외고. 이러한 도중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필요성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얘기잖아요. 10년 미시행. 그러면 그 다음에 양가로 위반 위 요건에 해당하면 특광시장은수는 해당 지방의회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 또는 임시기간 중에 보고해야 된다. 항상 의회는 이 회의가 열렸을 때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또한 보고 중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안 된 시설이 있다라면 최초로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 보고하라. 재보고니까 다시 재자. 그냥 2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가로 3번에 그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 권고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90일 내 권고서면을 보고했던 특광시장원석이 보내라는 얘기고 양가로 4번의 해제 결정 의무 권고받은 특광시장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제를 한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 사람은 결정하고 가로 속에 시장원수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라. 그래서 아까처럼 해석하시면 되고 1년 내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해제 신청제. 참 진짜 이렇게 봐도 참 훌륭하게 깔끔하게 그냥 잘 적어놨네요. 아니 제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 이걸. 그래서 너무 요약하면 오히려 다른 걸 봐야 된다니까. 근데 다 서술식으로 다 빼놓지 않고 하면서도 아주 한눈에 딱딱 드러나게.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 그렇지. 제가 본인이 만든 걸 보면서 참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해놨지. 이거 정신 없었나 이런 거 보면서 흐뭇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자 1번에 해제 신청 사유 기본입니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어요.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기별 집행계획상 시설 실효시까지 20년 전까지 한데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순서대로 잘 보세요. 양가 2번의 기억번 토지수자는 먼저 관리계획 이반권자에게 해제를 한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니은번의 위반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3개월 내에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한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이런 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꼭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서 잘 안 하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라 좀 말은 그럴듯하게. 이런 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양가로 3번의 기억번 이반권자에게 신청을 한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이반권자로부터 받아보니까 안 될 때 그 얘기예요. 두 가지 그대로 니은번의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부터 2개월 내 결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라. 2개월 이건 2개월이죠. 양가로 4번의 기억번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한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는 다음의 경우 역시 안 될 때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니은번의 국장은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양가로 5번의 결정의 이행시기 결정의 해제 결정, 괄호 속에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 포함해서 해제나 해제 여부 결정은 다음 구분에 따른 날, 아까 그 각각 제가 얘기했던 그 세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이행돼야 된다. 6개월 내에 이행돼야 된다. 그래서 3위는 6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7번 들어갑니다. 이제 7번 들어가는데, 이게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중계획 시설 사업.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흐름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맨날 잡았던 것에 속합니다. 자, 우리 도중계획서를 설치할 때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규모가 크다라든지 몇 년 동안에 걸쳐 해야 된다라면은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단계별로 수립하는 사업 집행에 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게 나오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되, 이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3년을 가지고 나눌 수 있잖아요. 3년 내에 시행할 것은 3년 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은 2단계에 넣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2단계에 속해 있는 것은 매년 검토를 해서, 매년 2단계를 검토를 해서 3년 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2단계를 1단계로 바꾸는 거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1단계를 2단계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왜? 늦춰지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국민에게 불이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때로부터 3월 내 수립해야 됩니다. 3월 내 수립. 이게 3월이에요, 3월. 원칙적 수립 기간입니다. 3이네 다. 근데 이건 3월이고, 3년이죠, 이거는. 이것도 물론 3월 내 수립해야 되지만, 뭐 정비법 등에 의해서, 이 국회법상 이게 의제되는 경우는 뭐 2년에 하는 예외도 있어요. 원칙만 놓고 볼 때 괜찮아. 그리고 3월 내 수립해야 되지만, 3월 내 수립을 안 했다라고 해서, 실효되는 규정은 여기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한 집행계획, 예산 집행계획 하나 만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본체가 실효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걸 안 할 때 실효가 된다 했죠. 이건 실효 없어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이 수립됐다라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 시행자라면 주로 행정청, 여기서는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죠. 다른 도중계획 사업은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뭐 공공, 민간 이렇게 나누지만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야. 왜? 특히 도중계획 시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거든요. 행정청이 세금 갖고 설치 주는 거잖아, 원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닌 한 행정청이 다 하잖아. 근데 행정청만 한다면 안 돼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기회를 줘야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행정청, 비행청에서 나눠지는데, 행정청이라면 원칙은 특광시장 호수예요. 도시군을 책임지는 사람 항상 이 사람이 자기 관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도지사나 국정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도지사나 국정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하나만 좀 추가시켜드리면 이것도 앞에서 했던 얘랑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 특광시장 군수가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다른 얘기가 하는데, 애초에 만약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혼자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럼 관계되는 특광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서 한 사람 정해줘야 돼. 공동시행이 아니고. 앞에서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제가 관리계획 할 때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돼 있다면 관련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했죠? 그런데 여기는 그건 계획이라 계획 수립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공동 위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자처럼 일할 사람 뽑을 때는 공동 시행한다면 안 돼. 혼자 정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해준다는 것이지 공동 시행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일할 사람 뽑을 때 만약에 일할 때도 공동 시행을 한다면 나중에 일을 할 때마다 일 끝나고 요거하고 관련된 거 할 때마다 계속 협의가 돼야 되거든. 9번 협의가 되고 1번 협의가 안 됐다.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죠? 그러니까 계획서를 수립할 때랑 원리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개발법에서도 그래요. 일 많이 할 사람 뽑을 때는 다 이런 식이야. 그냥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 그런데 혹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지정을 해줘요? 바로 뒷사람이 지정해준다. 이 논리는 다 똑같이 어디서나 똑같은 논리라고 했잖아요. 위에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지. 어떤 못 들었던 표정으로 예를 들어 더 밑에 있는 시장의수 간에 협의가 안 된다면 누가 지정을 해줘요? 도지사가. 도지사에 시도에 걸치는데 협의가 안 돼요? 국장이. 그럼 다 똑같은 얘기지 뭐. 예전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광역 관련돼 있다. 광역 중에 더 밑에 있는 시장의수랑 협의가 안 된다? 도지사가. 국가기관 관련돼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행정청입니다 이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이게 행정청의 시행자 지정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는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인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 각종 공사도 행정청 자체는 아니잖아. 행정청은 이 사람만 얘기하니까. 근데 이들 중에서 항상 공사는 믿어주기 때문에 지정받을 때 순수 민간인, 사인, 공공기관 아니고요. 순수 민간인은 지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나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인 지정 요건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까다롭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너무 까다로워서 이 민간인 지정받기 위한 요건 민간인 요거 한 다음에 숫자를 하는 거예요. 숫자를 하는데 이거 공공기관 바꾸면 틀리시. 면적, 국공지를 포함한 면적이지만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엄청난 요건이에요. 그리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수 기준으로 2분의 2 이상 동의는 인기에 끌면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순수 돈 능력 아닙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나중에 개발법에서 나오잖아. 개발부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민간인이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그쪽이나 이쪽이나 너무 높아서 문제가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도. 개발법에서 민간인이 수용 사용할 때 갖출 요건. 그리고 이때 시행자 간 처분은 바로 구속력,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는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 등 심판법에 따라 진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행정청이기 때문에 보통의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하면 충분한데 문제는 이때요, 이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면 이 사람 시행자에게 제기한다면 틀려요.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이 자를 지정한 행정청이 제기한다 그랬잖아. 지정한 자에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행정심판 제기한다면 그 자에게 제기 못해요. 그 자를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라 그 자에게 하는. 이런 논리도 사실 어디나 똑같은 거야. 논리가. 나중에 개발부도 잘 내지는 않지만 다른 것 때문에 잘 내지는 않지만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한다? 조합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 조합에게 못해요. 조합을 지정한 자. 구역지정권 제기하는 거지. 응? 그런 식의 논리. 시행정심판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이제 사업시행권 따야 되잖아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권자 인가를 받고 인가사를 고시하면 사업시행권을 땁니다. 이제 실시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공사를 취소해서 공사가 끝났다면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받고 전체 공사가 종업소 통과했다는 전체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공고하면 다 사업은 끝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쓰고 말았지만 인가권자가 궁금하신가요? 인가권자가 궁금하시다면 그냥 시도의사 대도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 시도의사 대도이상 이게 원칙적 인가권자입니다. 예외 국장이 있지만 뭐 이것도 굳이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원리는 다 비슷한 거예요. 굳이 한다면 평소에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대충 하고 말지만 제가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서 그 논리는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 행정청의 시행자가 등장한다? 원칙이 특광시장구수라면 실시계획 인가는 시도자 대도이상권.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라면 본인이 여기서도 나오고 본인이 인가도 해주고
시장군수라면 도지사가 해주는 것이죠. 같은 거죠. 예외 따로 있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중공검사도 이 사람이에요. 그냥 시도지사 대도시장 중공검사. 편하게 보시면 혹시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이 원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인가권자가 특광시장은 본인이 인가를 내준다 그랬죠? 자, 특광자치자치도사가 시행정처로서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실시계획 만들겠죠. 그리고 자기 인가를 받아요? 안 받겠지. 자기가 자기 인가를 왜 받아요? 그럼 인가 필요 없네? 고시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나가겠죠. 만약에 시장군수가 시행을 했다라면 도지사 인가를 받겠지. 그리고 인가한 사람이 고시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가 했다? 당연히 시도지사 인가를 받고. 자기가 자기 인가 안 받는다라고. 그런 거는 다 배우셨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 여기 시도지사 이런 사람이 중공검사권자라 맨날 했던 거. 저기는 유학생 써주지도 않았어. 어차피 개발법이랑 다 원리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본인이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중공검사 안 받아요. 자기가 자기 걸 왜 받아?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공검사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을 했다 그러면 중공검사권자 아까 시도지사에게 중공검사를 신청해서 중공검사 받고 이 사람이 통과했을 때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이런 논리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시행자 보조치를 할 거예요. 사업 시행을 할 때 이게 공공성 있는 사업이라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잘하라고 시행자 보호해주는 조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비용 얘기도 여기서 다룰 겁니다. 그 두 가지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32쪽에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에서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자, 특광시장군수는 도심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기는 3개월이 됩니다. 물론 다만해서 2년 내 수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따로 보실 분만 보시고 3개월만 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아래 박스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기한 내에 수립을 안 하더라도 실효는 없다. 또 동그라미 2번처럼 원칙은 특권상사가 했지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했다면 이 사람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는 있고요. 내용 보시면 1단계, 2단계 나눠지는데 3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3년 내에 시행하는 것은 1단계, 3년 후에나 시행하는 것은 2단계. 이때도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요. 1단계 집행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걸 바꿔서 1단계를 2단계로 바꿀 수 있다면 틀립니다. 시행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행자인데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눠져 있죠. 행정청이라면 원칙은 특광시장군수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으면. 근데 이때도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다면 관계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공동시행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잖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때도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윗행정청이 지정한다는 거. 이번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광역과 관련된 경우. 3번에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를 얘기하고요. 방금 이번에 비행정청이라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즉 행정처로부터 지정받아 가능한데 이때도 당구장 부시 민간인이 지정받기는 엄청난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종수 2분의 3 동의를 받는다. 방가로 3번의 행정심판 얘기 아닙니까?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에게 하면 틀리지. 그 시행자가 아니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행정청 아닙니까? 그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라는 논리.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실시계 작성 인가고시는 시행자가 작성을 시행자가 하고 인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 국장도 예외 있고요. 이렇게 인가권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보호조치.
시행자에게 일정한 권한, 시행자의 권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 시행권. 시행자는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필요한 경우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필요한 서류에 열람복사 등 저번기부 청구 하나보다 여러분들 유료잖아. 시행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점 보호조치예요. 그 아래 찾을 수 없다. 공시송달 규정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규정 이용할 수 있고 방가로 4번이 수용사용권을 얘기하죠. 수용사용권. 여러분 수용사용권은 공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소유권을 가져온다. 수용, 사용권만 가져온다. 사용 대지로 수용 가지고 중심을 봐서 보셔도 되는데 공법에서는 4군데에서만 수용사용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사익의료에서는 안 돼. 공익의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한 도중기획 시설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사업이 공적개발행위 3가지 거기다가 주택법까지입니다. 근데 주택법은 자체로 공무성은 없기 때문에 공공사업주체화법,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서만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넷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1번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심계획 시설사업이 공적인 개발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행자라면 행정처든 비행정처든 모든 시행자 얘기죠. 민간인 포함해서 수용사건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택법에서 공공사업 주체만 이런 식으로 자체로 공공성이 없어서 그러죠. 여기는 시행자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것과 구별하실 게 2번이에요. 2번은 인접소득에 대한 일시사용권. 그래서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해서 특히 필요시에는 도중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이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지. 괄호 속에 인접 중에는 수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라. 아까 1번에 수용 사용이 다 된다는 것은 도중계획 시설에 필요한 토지 얘기고 요거는 필요한 토지 자체가 아니고 필요한 토지에 옆에 붙어있는 인접지라는 거죠. 필요한 토지에 사업할 때 잠깐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직접 필요한 땅이 아닌데 왜 수용을 합니까? 수용이면 과잉이지. 인접지는 일시 사용, 그것도 공사할 동안에 일시 사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별하시고 통과하면 3번처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를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항상 없을 때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토법을 준용하겠지요. 공토법을 준용하는데 2가지 특례가 우리 공법에 나오는 수용사용 4군데 수용사용에서 다 인정하는 2가지 특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얘기죠. 여기라면 실식의 고시가 있는데 공토법에 한 사업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원래 공토법에서는 수용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아야 되는 게 사업인정 얘기입니다. 근데 공법에서는 이거 다 특례가 있어서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은 것으로 보니까. 보통이라면 사업시행권을 딸 때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시행권을 딸 때 각각의 법에서 사업시행권을 딴다는 것은 행정인의 검증을 통과해야 사업시행권을 따기 때문에 그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라면 바로 이때 아닙니까? 실식에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권을 따니까 이때 받은 것으로 본다예요. 다른 법도 비슷해. 이름이 약간 다를 뿐이지 사업시행권을 딸 때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개발법에서만 이게 특이하다 그랬죠? 개발법에서는 엄청난 수용사용으로서 도시를 사업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졌잖아. 수용사용 세부 목록 고시. 이게 보통이에요. 개발법이 특이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보통 결함 실시 고시인데. 그리고 그 아래 재결 신청이야. 재결 신청은 원래 수용사용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협의 취득이에요. 협의 취득.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 취득을 시도해보고 협의 취득이 안 되면은 재결단 취득, 이게 좁은 의미의 강제 수용이라고 있잖아요. 토지 수용인이 재결받아 하는 취득을 얘기하는데 이때 재결 신청이 아닌 공토법에서는 괄호 속에 있듯이 사업인정 받은 때부터 1년.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써, 4군데서 다. 1년 하나도 안 쓰고 여기에 불구하고 실식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내만 하면 된다. 사업 시행기간을 6년으로 정해놨다면 6년 동안에만 재결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4군데 다 공통적입니다.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이게 수용사항에 대한 얘기예요.
네 군데서 다릅니다. 방금 5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그래서 사유지도 이 사업에 필요하면 수용되는 판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가 이 사업에 필요하면 이 사업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쓰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보호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5번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나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해당 관리기구로 정해진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정신없는 행정청은 있죠? 만약에 위반을 했다. 내가 양도 못한다고 했는데 매각하고 소유까지 다 넘겨줬어요. 위반했어요. 효력은 무효, 당연 무효가 돼요. 당연 무효가 되면은 시행자는 그 사업에 꼭 쓸 수 있게 되겠죠. 그 점에서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 5번에 공사완료 공고 이렇게 해놨잖아. 공사완료 공고. 그냥 이 이름만 적어놨어요. 그냥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중공사 공사완료 공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럼 사업할 때 6번에 나와 있는 것이 비용부담 얘기예요. 비용부담 얘기인데 자, 우리 사업할 때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시행자가 어디서나 그래.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서나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이 돼. 시행자가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자기 비용으로 시행자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요. 이익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데 특히 지자체가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라면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이 이익을 받으니까 원래 내가 내야 될 돈이지만 이 비용의 일부를 당신이 좀 내면 안 되겠느냐. 이게 비용부담 얘기입니다. 비용부담 얘기인데 비용부담에서 항상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비용부담을 시킨다. 누가 비용부담을 시키느냐. 행정청인 시행자만 비용부담 시킬 수 있다. 비행정청은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행정청에 유리한 규정이에요? 비행정청에 유리한 규정이에요? 행정청에 유리하지. 이렇게 행정청에 유리한 규정은 공법에 많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이 비행정청에서 시행자가 됐다면 아무리 이익을 엄청 많이 받는 지자체가 있어도 그자에게 비용부담 못 시켜. 본인이 다 내야 돼.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부담 누가 시키느냐? 행정청인 시행자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용부담 시켜도 일부야, 일부. 본인이 원래 내야 된다니까요. 전부는 안 돼. 그래서 일부를 부담시키고 일부가 거의 반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쉬워요. 쉬운 얘기야. 쉬운 얘기인데 살짝 변형만 시켜야지. 요 행정청인 시행자와 이익을 받는 지자체 간에 얼마나 비용부담 시킬지는 항상 어디서나 두 사람이 협의하는 게 최우선이 어디서나 싸울 때는 협의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누가 정해줘야 되겠어요? 윗사람이 정해줘야 되겠죠? 여기 행정처 중에서 만약에 이쪽 행정처가 이쪽 행정청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즉 둘이 정해 시군에 걸쳐 있다. 같은 도 내에서 이쪽 행정청과 이쪽 행정청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누가 정해주면 되겠습니까?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지 도지사지 항상. 이 둘 사이가 둘이 성에 시도에 걸쳐 있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장관이 되겠죠? 윗사람 장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장관이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해드릴 주의 부분이라고. 협의가 안 될 때 윗사람 하는 건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 이때는 둘이 성에 시도에 걸칠 때는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는 게 세 번째라고요. 행안부 장관 하는 게 그 둘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행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이건 당연한 원칙이에요. 국가가 시행을 한다, 행한다,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행한다,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한다, 그 자가 부담할 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2번이 바로 비용부담 얘기거든요. 이것도 수익자로서 지자체가 비용부담하는 걸 얘기하는데 1번의 행정청의 시행자가 일부를 부담시킨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문수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누가 시행했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행정청이 시행한 사업으로 현저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주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시행자만 비용 부담시키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비용 부담 못 시키다는 거. 그리고 일부를 자, 부담의 결정을 보세요. A번의 국장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만약 국장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같은 장관,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B번은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시도지사, 시장문수가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가 같은 도에 속해 있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해 있다라면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지 이건 국장이 아니죠. 부담의 한계.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50% 반을 넘지 못해요. 반 넘어서까지 비용 부담 못 시킵니다. 이때도 비용 부담할 때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사업의 조사 측량비와 설계비,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사 측량하고 설계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남에게 부담시킬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들어간 사업에 들어가는 누구나 해야 되는 기초 비용이라 이거는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비용 중에서 50%를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 얘기를 이렇게 보셨는데 이것도 뭐 다른 데서 비슷해요. 이렇게 개발부에서 이렇게 비슷하겠습니다. 혹시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공포에서 두 군데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도중기에서 비용 부담에서 우리 행안부 장관 나누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어딘지 궁금한가요? 궁금해요?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로 등장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거기서. 나중에도 정리할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이기자 이렇게 이론이 돼가면서 뒤에 갈수록 이제 그런 정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세요.